네, 안녕하세요. 1월 16일 목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입니다. 김지원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CPI를 앞둔 경계감에 하락했습니다. 미증시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단계적 관세 인상을 논의한다는 소식은 정책 불확실성 완화 요인이었습니다. 또한 전일 오전에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진행도 국내 정치 불확실성을 감소시켰습니다. 다만 증시 및 환율 등락은 제한된 가운데 외국인은 4거래일 만에 코스피를 순매수 전환했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미 금융주가 강세를 나타낸 가운데 국내 금융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조선과 해운 그리고 전선, 변압기 등 모멘텀이 존재하는 업종의 차별화 흐름은 진행됐습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는 CPI 안도감과 기업 실적 호조에 3대 지수가 모두 급등한 가운데 나스닥은 6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12월 CPI는 대체로 예상에 부합한 가운데 근원 CPI는 예상을 하회하고 또 5개월 만에 둔화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에 토마스 바킨 총재는 인플레가 목표치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발언했고 존 윌리엄스 총재는 향후 정책 경로는 신규 지표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종목별로는 호실적을 발표한 골드만삭스가 6%대 강세를 보이는 등 은행주가 대체로 강세를 보였고 테슬라 8%대, 엔비디아 3%대 등 기술주도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근원 소비자 물가 둔화세에 주목하면서 큰 폭 하락했고 달러도 소폭 하락했지만 낙폭은 제한되면서 109선을 유지했습니다. 유가는 원유 재고 감소에 공급 우려 지속되면서 지난 8월 이후 처음으로 8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물가 안도감에 국채금리와 달러의 하락 안정화가 나타났습니다. 월가에서는 금리 인하 속도가 다시 올라갈 것으로도 전망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 타결 등 국내외 정치 불확실성 완화 소식들이 좀 이어지고 있어서 긍정적입니다. 다만 트럼프의 취임 전후로 변동성은 여전히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일 올해 첫 금통위가 열립니다. 대내외 정책 변수와 연준의 인하 전망 지연 가능성 등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발표 자료는 ETF 시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박유한 연구원입니다. 연초 이후 이제 인플레이션 그리고 미 연준 통화기초 우려로 미 국제 10년물 금리가 지금 4% 후반대에서 이제 조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성장주 중심의 나스닥 추종지수 ETF 이제 QQQ는 연초 이후 현재까지 1.2% 하락했다 어제 소폭 반등했고요. 미국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 추종 ETF 스파이 또한 이제 마이너스 0.6% 하락했다 어제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혼조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연초 이후로 기술 업종 중심으로 약세 흐름이 좀 두드러졌었습니다. 이제 지난 9월 이후에 이제 특히 성장 기대 한 몸에 받았던 AI 소프트웨어 업종 대표 ETF IGB 연초 이후 마이너스 2.7% 하락했다 어제 약 1.4%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다만 ETF 자금 흐름 보면 이제 자금 유입 강도 자체는 둔화됐지만 투자 센티먼트 자체는 연초 이후 여전히 미국 대형 성장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QQQ는 이제 연초 이후 16.3억 원 정도 자금이 유입되었고요. IGB로도 2.1억 원 자금이 유입되면서 혼조세에도 불구하고 투자 센티먼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사실 이제 오른쪽 차트처럼 이제 연초 이후에 좀 IGB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AI 소프트웨어 업종에 대한 과열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곤 했는데요. 특히 이제 12월 말에 이제 AI 소프트웨어 업종 상승 주도했던 주도주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관련 레버리지 ETF가 출시를 되면서 이제 정점을 기록한 게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제 레버리지 ETF 출시 시점 자체를 이제 이런 과열 지표로 삼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탐색을 해봤는데 레버리지 ETF 자체가 먼저 상승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강한 기대감을 반영을 하고 사실 이런 상품이 출시되는 시점 자체가 시장 과열의 신호일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이제 실제로 과거 레버리지 ETF들 상장 시점 그리고 전후의 기초자산 수익률을 보면 레버리지
ETF는 12개월 전 대비 기초자산의 주가가 평균적으로 약 65% 상승해 있는 시점, 그리고 기초자산의 PE 밸류에이션 자체가 1.8배 높아져 있는 시점에 출시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목해야 할 점은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에도 해당 ETF 기초자산의 주가가 평균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제 종목별로 메타, 엔비디아 관련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로도 높은 주가 상승세가 이어갔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이유는 밸류에이션이 과거 대비 높아져 있는 시점에서 분명히 관련 레버리지 ETF가 출시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순이익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해줬기 때문에 종목 상승세가 계속 이어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관련 레버리지 ETF 출시 시점 자체가 이제 AI 소프트웨어 업종의 과열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며 출시 이후 관련 기업의 업종 그리고 실적이 과열 여부를 평가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의 관건은 실적인데요. 높아진 금리 또한 주가 멀티플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결국 AI 소프트웨어 업종 이 강세를 이어가려면 기업들의 순이익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해줘야 됩니다. 때문에 이제 금주 발표되고 있는 4분기 실적 시즌 결과 그리고 1분기 실적에 대한 기업들의 가이던스가 중요한 판단 지표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S&P 500 소프트웨어 섹터의 1분기 EPS 성장률 컨센서스는 6.3%인데요. 지난해 4분기 2.7%를 상회하는 이익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연간으로 EPS 성장률 컨센서스를 보았을 때도 12.22%로 전년과 유사한 두 자릿수의 이익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전히 소프트웨어 ETF 내에서 순자산 규모 가장 큰 IGB 여전히 관심 후보군으로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초 이후 미국 주식시장이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서 특히 이제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AI 소프트웨어 업종에 이제 과열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2월에 AI 소프트웨어 업종 상승을 주도한 종목 중에 하나인 팔란티어의 레버리지 ETF가 출시되면서 일부에서는 이제 레버리지 ETF 출시가 과열의 이제 시그널이 아닌가라는 좀 의견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과거 레버리지 ETF 상장 후에 그 조정을 좀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에도 메타나 엔비디아 등은 상승세가 좀 이어진 점도 좀 참고를 해야 되겠고요. 결국 관건은 이제 실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높아진 금리를 이제 견딜 수 있느냐라는 부분일 텐데요. 올해 이제 그 AI 소프트웨어 업종의 연간 EPS 성장률 컨센은 여전히 지난해와 유사한 두 자릿대의 이익 성장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ETF 내에서 순 자산 규모가 큰 IGB를 관심 후보 제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산업 및 기업 분석 순서입니다. CES 참관기고요. 성현동 강성진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몰캡 담당 성현동입니다. CES 참관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빌리티 담당 강성진 이사와 같이 작성한 보고서고요. CES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매년 초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IT 박람회입니다. 과거 AI나 핀테크, 자율주행, 메타버스와 같은 IT의 메가 트렌드를 파악 가능한 행사이고요. 올해도 글로벌 4,500여 개 기업이 참가하여 향후 기술 발전에 대한 트렌드를 제시하였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가장 큰 화두는 AI였습니다. 한층 강화된 AI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과거의 AI가 이제 이 생성형 에이전틱 AI로 발전을 하는 가운데 향후에는 디지털 트윈 등의 기술을 통해서 휴머노이드나 자율주행과 같은 조금 더 실체화된 피지컬 AI로 발전하는 방향성이 제시되었습니다. 국내 대기업들도 이제 비슷하게 AI와 관련된 전시를 주로 이뤄갔었는데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AI를 통한 사용자 경험 부분에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개인화와 기존에 사업하던 사업적으로 연결하던 그 스마트 싱스를 통한 연결성 확대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었고요. LG 역시도 AI 가전과 전장 부품 중심의 AI 기술을 전시하였습니다. SK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ESG와 넷제로에 조금 더 비중을 뒀었는데요. 올해는 다시 AI로 관심이 좀 회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서비스, 에코시스템 등 확장기에 진입한 AI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은 LS 그룹이 처음으로 이제 CES에 참가를 했고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인프라 솔루션들을 제시하면서 글로벌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던 점이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이어서 모빌리티 담당
강성진 이사가 나머지 부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CES에서 모빌리티 부분에서의 좀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 전시가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OEM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현대기아차라든지 토요타라든지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이런 큰 업체들의 전시가 빠졌었고 그 자리를 산업기계나 농기계 이런 쪽에서 좀 자리를 많이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2024년 그러니까 1년 전에 CES를 다녀와서 이 피지컬 AI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리면서 이게 자율주행 쪽으로 빨리 이제 적용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조금 줄고 제한된 영역에서만 자율주행을 적용해도 되는 좀 더 난이도가 낮은 산업기계나 농기계 쪽에서 먼저 피지컬 AI가 적용이 될 거다라는 전망을 좀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실제로 이제 1년 사이에 그런 농기계, 산업기계 쪽에서 자율주행 기술 적용된 부분이 제품들이 많이 전시가 되면서 원래 기대를 받았었던 자동차의 그러니까 승용차의 그 자율주행 쪽의 그 기존의 공간을 많이 좀 대체를 해갔다. 이게 좀 특징적이었었고요. 테슬라는 전통적으로 CES에 참여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자동차 업체들이 말씀드린 것 같이 자율주행과 SDV 개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제 저희가 이제 전기차 배터리 월보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뭐 생성형 AI라든지 아니면 에이전트 AI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자동차 OEM들이 현재 상황을 좀 이렇게 뚫고 나가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제시가 됐지만 현실적으로 당장의 어떤 돌파구를 찾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을 느꼈고 어제 이제 미리 그 부분을 말씀 좀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전시장을 전반적으로 돌아다녔을 때 그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중국의 부각이었습니다. 중국이 예전에도 뭐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이제 중미 간의 관계가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에서 열리는 CES에서 중국의 존재감이 좀 줄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 전시장에서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그런 위치 그리고 이제 부스의 규모도 좀 커지고 이런 부분들에서 중국 업체들이 자신감이 생겼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참신한 그런 제품들이 좀 많이 나왔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느낌으로 좀 올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송업체는 일반적으로 CES에서 이렇게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런데 델타 항공이 이번에 키노트 스피치를 했고요. 세 가지 이유로 이제 크게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AI 고객 관리. 요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전 산업에 걸쳐서 AI 적용 분야로 많이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역시 이제 델타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유튜브와의 협업 또는 역시 또 AI를 이용한 항공 서비스의 개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시차 적응의 문제를 AI를 통해서 좀 해결을 많이 도와주겠다 뭐 이런 등 참신한 또 아이디어들이 좀 있었고요. 그 외에도 항공기 개선, 에어버스와의 협업 이런 부분도 하나의 더 꼭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 더 이제 우주 관련된 컨퍼런스도 저희가 좀 참석을 했었는데 아르테미스 2호죠. 아르테미스 2호가 지난해 있었던 방열판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이제 아르테미스 4호의 발사 지연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뉴스 플로우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무자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면서 현재 계획되는 아르테미스 2호 같은 경우에는 내년 4월에 발사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개적으로 공유를 했습니다. 저희가 좀 많은 내용을 자료로 담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CES 2025년의 화두 이제 가장 관심사 중에 하나인 AI는 기존의 이제 제너레이티브 이제 생성형에서 에이전틱 이어서 피지컬 AI 즉 이제 AI를 여러 분야로 접목해서 확장하고 좀 더 실체화 구체화되는 쪽으로 된다는 것이 이제 저희의 주 메인 투자 아이디어이고요. 관련한 이제 업종으로는 모빌리티 그리고 헬스케어, 로봇 그리고 우주항공 등이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네이버에 관한 자료입니다. 이선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 게임 담당 이선아입니다. 네이버의 목표 주가를 기존 24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8.3% 상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합니다. 네이버 앱의 피드화와 개인화를 통해서 인벤토리를 꾸준히 확장하면서 외형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비용 효율화 기조를 이어가면서 영업이익률이 개선되어 영업이익 추정치를 상향 조정한 것이 목표 주가 상향의 주된 원인입니다. 네이버의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한 2조 7,946억 원, 영업이익은 31% 증가한 5,312억 원을 예상하는데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서치 플랫폼 매출액은 약 12%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DA 부문에서 4분기에도 반등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커머스 부문은 테이크레이트 상승 효과로 인해 매출액이 약 11.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마케팅비가 전체적으로 증가했지만 외형 성장을 바탕으로 영업 레버리지가 발생해서 영업이익률이 전년 동기 대비 3.0%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2025년에는 커머스 경쟁력을 강화해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이버가 지난 10월 31일 AI 기반 맞춤 쇼핑 추천 기능을 고도화한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의 베타 서비스를 런칭했습니다. 현재는 네이버 쇼핑 안에서 해당 서비스가 인앱 방식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 상반기 중에는 별도 쇼핑 앱인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를 출시하면서 정식 런칭할 계획입니다. 개인화된 상품 추천 및 통합 배송 서비스를 통해서 소비자 락인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판매자 관점에서도 물류 직계약 서비스를 도입해서 배송 단가를 절감하고 배상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앱의 성공적인 런칭이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이버의 목표 주가를 24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8.3% 상향하고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를 합니다. 4분기 실적으로는 연결 기준 매출액은 2조 7,94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 영업이익은 5,312억 원으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를 기록하며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목표 주가 상향의 배경은 플랫폼 확장과 그리고 비용 효율화를 통한 영업이익률 개선이 주 배경입니다. 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자료 LIG 넥스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동익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기업청 담당 정동익입니다. LIG 넥스원의 목표 주가를 30만 원으로 소폭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다만 목표 주가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투자 의견은 기존의 매수를 유지하겠습니다. 상승 여력은 33% 정도입니다. 4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8,692억 원, 영업이익 508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컨센서스를 하회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주요 프로젝트들의 생산과 납품은 예상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각종 개발비 관련 충당금 등 계절성 비용과 고스트 로보틱스의 영업 손실 연결 효과 등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치와의 차이가 커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작년 3분기부터 연결 대상으로 편입된 미국의 고스트 로보틱스의 실적이 8, 9월 두 달 동안에 매출액 22억 원의 영업 손실 64억 원 정도가 반영이 되었었는데요. 4분기에도 50억 원 정도의 영업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저희 추정에 반영을 했습니다. 세전이익과 순이익은 대규모 파생 상품 손실로 인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할 전망입니다. LIG 넥스원이 지난해 말에 704억 원 정도의 파생 상품 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3분기까지 기반영된 수치를 제외하고 나서 약 460억 원 정도가 4분기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한편 지난해 신규 수주는 5조 원 수준에서 마감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3분기까지 누적 신규 수주는 0.9조 원 정도였는데요. 4분기에 KF-21 최초 양산 부품과 무인 수상전, 형궁 대전차 미사일 4차 양산 등 해서 한 4천억 원 정도의 신규 수주가 있었고요. 9월에 공시는 했지만 3분기 분기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았었던 이라크 천궁2 미사일 수출 3.7조 원을 감안하면 대략 5조 원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LIG 넥스원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존 31만 원에서 30원으로 소폭 하향합니다. 4분기 실적은 매출액 8,69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500-800원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만 이제 목표 주가 하향의 배경은 금리 이제 무위험 수익률 변화와 이제 코스트 오브 에쿼티 이제 하우스 차원의 위험 프리미엄 변경 등이 반영한 결과이고요. 목표 주가 하향 조정에도 전일 종가 대비 상승 여력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를 합니다. 네, 이상으로 1월 16일 목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